김어준의 뉴스 공장. (11월) 한 달 떠들썩했던 요소수 대란, 우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일본에서 최근 요소수 부족 현상으로 물류 대란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네. 자, 몇 개 쌓여있는 일본 뉴스가 있어가지고 모셨는데, 일본은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10월 말 11월 초에 요소수 난리 있을 때 그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구조를 보면요. 일단 80%는 국내 생산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 네, 문제는 원료는 대부분 역시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암모니아수라든가 이것을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한국은 요소수 생산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요. 일본은 그러니까 원료 부분은 중국에서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요. 한국도 요소수를 생산하는 것은 있는데, 네. 요소를 생산하는 것이 없었는데, 네. 원재료를 수입하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였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걱정 없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은 대기업에서는 뭐 괜찮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암모니아스도 일본 쪽에서 생산하는 거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연쇄업자들은 중국에서 원료를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싸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만드는 요소수보다 아주 싸게 만드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쓰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예, 그것이 지금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문제가 됐던 것은 일반적인 뭐 SUV나 이런 차량이 아니라 트럭이나 중장비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입니다. 뭐 일본은 한국보다 SUV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이야기라기보다 역시 트럭이 일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류는 트럭으로 일본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12월이 되면 이게 물류 대란이 오를 것이 아닌가. 12월 중순부터 트럭 운전사 길이 이거 요소수 어디에 가도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연쇄업자들은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소수를 달라라는 전화가, 이거는 어떤 인터넷 기사에 나왔는데요. 기자가 인터뷰하러 갔을 때 계속 요소수 달라라는 전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그럼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때는 전매를 하는 가격인데요. 여러 배를 넘었습니다. 설배면 대란이죠, 대란. 네네. 이미.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대형 트럭 물류를 담당하는 중장비 마찬가지네요. 우리도 트럭으로 인한 물류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물류를 담당하는 트럭은 저렴한 요소수를 사용했는데, 그거는 지금 10배 가량 가격이 올라가지고 품기다 이런 거네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요소수를 만들고 있는 대기업은 미쓰이 화학인데요. 미쓰이 화학이 40일간의 공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쳤습니다. 그것은 11월 말쯤에 대충 끝났다고 하는데, 정상 가동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도 쉬운 상황이 좀 아닌 것입니다. 현재.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역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중국한테 많이 위정하고 싶은데 중국 상황은 뭐 아시다시피 2월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요소수 대란이 사실상 일어났다는 보도가 없고, 일본에서도 그런 보도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일본도 가격이 10배가 됐는데 왜 보도가 없죠? 아무래도 먼저 한국이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예. 보도를 했고 예. 네, 일본은 걱정 없다라는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보도한 그 언론사들의 더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하네요. 예, 그리고 일본 정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네. 한 달 후에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면 한 달 전에 무슨 소리였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유는 그 SUV 차량이 일본에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건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예, 예, 트럭에서 트럭 그리고 그 콘사 할 때 중장기. 중장비. 예, 그리고 농업할 때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거 다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기사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그 암모니아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변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든가. 우리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 예.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통 물을 조금 넣으면 어느 정도 달릴 수가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지혜를 더 댓글에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도 지금 조용한 거네요. 예, 그래서 업자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 업자들이. 예, 예. 그렇게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미 대란이 났는데 왜 네네. 조용하냐. 이게 단기간에 수습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가 이미 다 휩쓸어 왔는데. 네. 예, 그래서 한국 쪽에서도 그 일본에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대란 났을 때? 예, 예. 달라고. 그래서 예, 이미 예. 계약을 해서 한국에서 가져가고 있고. 네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좀 방심한 것이 특히 지금부터가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 12월 중순 이후가 엄청나게 그 물류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 달 늦게 겪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소소히 뉴스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소소히. 네. 첫 뉴스를 지금 교수님 전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이제 한국도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중국이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전 세계 막 달려가서 외교라인 총동원해서 간신히 다 지금 이제 해결된 것 같아 보니까. 해결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요. 근데 우리가 다 쓸어와가지고 일본이 예. 지금 움직여서 될 것 같지 않은데. 네, 일본은 이런 부분에서요 상당히 그 움직임이 늦습니다. 정말 늦어진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비해서. 뭐 옛날에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그 제도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네. 요새는 제도도 상당히 좀 후진적이고 IT 기술이 좀 많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예, 조금 후속 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경보음이 울리고 거기 대응하는 속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려졌다. 네, 지금 이게 상당한 악재이기 때문에 키다 정권으로서는 돕고 싶은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실제 트럭하고 물류, 뭐 트랙터, 공장 중장비는 이미 물류 대란이 있을 수도 있고 요소수 대란이 나서 가격은 10배 정도 올랐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올림픽 보이콧 이건 네네. 선수들이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마디로 하면 정치인이 안 간다는 거거든요. 예, 외교 보이콧이기 때문에요. 외교 보이콧 해가지고 정치인이 안 간다는 건데 일본은 어떻게 한답니까? 일본은 그래서 자민당 내 강경파는 완전히 보이콧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있습니다. 보내지 마라. 아무도 보내면 안 된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의 전조 회장이 키시다 총리를 직접 만나서 강경한 입장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니까 그쪽은 예. 완전. 그러나 키시다는 애매한 입장을 계속 대불이 말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온건파라면서요. 예, 원래는 고치회라는 키시다파는 고치회가 원래는 비둘기파이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일본이라는 위치를 어느 쪽에도 가지 않고 매겨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입장하고 대단히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그 외교 정책을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래서 친준파인 그 하야시라는 사람을 외교 장관으로 취임시켰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쿄올림픽 때 이렇단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중국의 그 국가체육총국장이라는 분을 보내왔어요. 뭐 문체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러한 수준의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에 스포츠청 있지 않습니까? 예, 스포츠청에 그러니까 무롭시라는 그 총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기간에 그러니까 북경 동계 올림픽 기간에 IOC 위원들 JOC 회장 예.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모토 세이코라든가 이쪽의 위원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3명 정도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 사람들 3명 정도. 아예 관료를 안 보내는 건 아니고 스포츠청 장관이나 IOC 위원들 정도로 갈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아주 없는 사람들. 물론 하시모토 세이코는 국회의원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죠.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JOC의 야마시타라는 사람은 가야 될 것 같다. 그 해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중간 정도. 네네네. 전면적으로 보내지는 않고 몇 명 정도로 갈 것으로. 근데 이게 다 사실은 기시다가 그 온건파에 속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 온건 노선을 굉장히 싫어하는 지금 자민당 주류는 극우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국 대응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 독도 문제가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김찬용 그 경찰청장이 그 독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낸 사람들이 자민당 내의 외교 부회의 사람들이고 사토 마사히 씨. 대표적인 극우 인사. 대표적인 극우. 2011년에 그 울릉도에 가려고 한국에 왔다가 입국 못하고 입국 못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하고 그리고 역시 다카이치 사나이 이 콤비예요. 극우 라인이네. 극우 라인.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토 마사히 씨는 그 군인 출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군인 출신이고요. 그래서 8일에 대한국 정책 검토 워킹팀 이곳을 만들었고요. 대한국 정책 검토 워킹팀. 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대한국 타스크포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한 사람이 그때 야마다 켄지라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고통을 줄 수 있는. 너무 노골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우리는 이루지하고 있다.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나라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직을 만들자.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이면. 한국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융, 투자, 무역 그리고 특히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1년간 검토한대요. 너무 오래 검토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요 2019년에 그 수출 규제 했죠. 그때는 총회에 10월쯤부터 사실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끔 그때 아소 부총리가 뭐 여러 가지 제재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스크포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때.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우리 타스크포스 있고 1년간 검토하겠다. 네, 그러나 이것은요 그렇게 뭐 폐후에는 아베 전 총리가 있는 거 확실하고. 아베. 예.
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사실 미국은 이거 싫어하거든요. 미국도 싫어하고 어느 나라가 네. 이걸 좋아합니까? 이거 말도 예. 안 되는 소리인데. 그리고 지금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을 그 현상을 완전히 변경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미국이 볼 때요. 예를 들면 일본은 생각유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생각유로도 문제는 중국하고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것은 현상 유지를 주장해요. 일본이. 거꾸로. 예. 그런데 독도망 현상을 바꾸자라고 하니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거는 일본이 잘못됐다고. 이게 기본적인 국제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키시다는 사실상 이거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키시다가 너무 진중극이고 또 잘못하면 진안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키시다의 움직임을 상당히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폐회는 아베가 다시 나가겠다. 아베가 다시 나오기 위해서. 아베가 나가기 이전에는 다카이치 사나이를 한번 촌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자신이 나가겠다. 다시 또 나온다. 예.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이럴 때는 굉장히 강하게 키시다 촌리를 비판해요. 아래에 있으면서.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수출 규제는 무역 규제였는데 사실은. 네네. 그게 아니라 금융, 투자 예. 할 거 없이 전방위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대요. 그러면 잘 못할 건데요. 잘 못할 건데. 그렇죠. 하여튼 저번에도 국제적인 산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위법적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2019년에 수출 규제도요. 이거는 가트라든가 그런 데 다 걸리는 문제였어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내용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복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WTO라든가 거기에 다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본 스스로가 위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상당히 크게 말했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상당히 좀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뭘 할 거였으면 조용히 했겠죠. 조용히 몰래 했겠죠. 예. 한국에 고통을 줘야 한다면서 막 언론에 막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가 괴롭힐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아졌나? 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코믹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우,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핫 이슈 1일 1포털 김어준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요민이 다시 왔습니다. 네. 발음이 오늘 확실히 안 되네요. 뉴미리 기자 나오셨습니다. 다시. 뉴스공장 대선 기획입니다. 네. 후보들 발언을 가능하면 편집 없이 가끔 편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경우 할 수 없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체로 2분 내외로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답변을 20분씩 막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끊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이 기획의 의도는 후보들끼리 직접 토론이 가장 좋은데 이번 대선 토론이 매우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후보들 생각을 직접 비교하자 하는 기획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다. 5번째 시간. 이번에는 청년들 대상의 간담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양보 네, 모두. 그렇습니다. 그 청년 예술인 혹은 뭐 청년 사업, 벤처
이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청년 관련 발언들 몇 개 일단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13일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청년들과의 국민 반상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실시한 거거든요. 오후 1시 반부터 한 40분 가량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술인의 청년 예술가들을 네,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예술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해야지만 생계가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게 예술을 할 수 있고 또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문화예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 내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영역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마치 공기 같아서 모두가 혜택 보는 그런 공공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면도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예술의 가장 본질은 자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유로. 그래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 말도 김대중 대통령이 때 만든 말이긴 한데 뭔가 정해놓고 그 안에 살아보면 이미 죽은 예술이에요. 가능하면 여지를 다 열어주고 자유롭게. 그래서 이게 공모 사업도 해보니까 그것도 결국 정해놓고 시키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만. 네. 근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게 예술 문화 창인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 생각해낸 게 예술인 기본소득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고 일정 범위까지는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제가 문화인들한테 뭐 문화타운도 만들고 철거해야 되는 그 구도심 이런 데 있잖아요. 집 몇 채 사가지고 거기다 수리해가지고 예술인들 들어가서 뭐 하기라도 하면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사시고 이런 걸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싸면서 효과적인 게 기본소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7, 8년 전에 제안한 게요. 30만 원이었어요. 자기한테 30만 원만 매월 지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나 진짜 마음껏 해요. 막 그림 그리면서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겠대. 그래서 그때 야,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림 잘 그려서 열심히 하면 그 모두에게 행복한 문화라고 하는 것도 참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본인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고 사회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거 욕먹으면서도 내가 이거 예술 기본소득 하자.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기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청년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이 자리에서 이제 푼 거죠. 7, 8년 전에 문화 예술하는 청년 예술가가 최소한만 생계가 유지돼도 내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그 최소한이 얼마냐 했더니 3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청년 예술가들에게 청년 예술가 기본소득 개념을 이제 어필한 거죠. 이거 근데 이제 기본소득 시리즈가 찬반이 확실히 갈리고 있죠. 그 중에서 예술가들에게 애초 나의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그렇게 출발했다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네. 이어서 윤석열 후보는 12월 8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정도 대학로 소극장 플랫폼 74라는 대학로 소극장에서 진행된 청년 문화예술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8명 정도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도 동석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 일단 첫 번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발적인 그 청년 예술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힘든 게 사실상 배관료가 제일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늘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대목인데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후보가 받아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약에 관한 것 같은데 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겨요. 공약에 관한 것은 더더군다나 후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면이 꽤 많았습니다. 그날. 네, 그래서 그 답변 내용보다
후보가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다 그걸 당대표에게 넘겼다고 해서 비판이 됐던 장면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냥 한 건 정도 들려드린 거고요. 네, 또 하나 있는데요. 이틀 후인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 40분부터 진행된 일정인데요. 강릉에 있는 그 안목 카페거리 소상공인 간담회입니다. 이 자리에 역시 이준석 당대표 참석했고요. 여기서 나온 얘기들도 역시나 참석자들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답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도. 자, 이것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청년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네. 청년 얘기가 나왔는데 질문과 답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그럴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 펀드나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떤 지속적인 이런 상권을 유지하고 또 진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정부가 나서야 되지만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우수 사례가 되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각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이런 MZ세대를 위한 그 상권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중앙정부가 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MZ세대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 답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조금 보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인데요. 이준석 대표하고 최근에 이제 동행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동행 일정이 많고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하다가 자신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마이크를 이준석 대표에게 계속 넘긴단 말이죠. 이 앞에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도 그랬고 그 이틀 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아마도 잘 모르는 분야를 답변하다가 그것이 이제 영상으로 나와서 회자되면서 생기는 리스크를 관리하느라 당대표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생각처럼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냐 아니면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저는 검토해 봐야 되는 이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다 쌓여서 나와보세요. 잘못된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근데 이 청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거의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일 했던 말인데요. 일단은 참석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술대학에 담임으로써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데 졸업작품 준비하고 졸업 전시회 준비할 때 이게 다 사비로 진행된다. 그래서 사회로 나갈 때 다 빚더미로 안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청년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지속 가능한 소득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그렇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맥락이 닿는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이 지점에서는 두 후보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복지 그러면은 소위 먹고 사는 어떤 기초생활 이거를 보장하고 또 아플 때 최소한의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이런 것만을 복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화 영역에도 이 복지라는 이제 개념이 필요합니다. 문화 복지. 그래서 국가가 저는 정말 이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어떤 기본 문화 복지가 필요하지 않나.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하여튼 막대한 이런 문화 수요를 먼저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문화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너무 그동안 안 썼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이게 많이 쓰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용어만 달랐지 문제의식은 거의 같아요. 예.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그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걸 문화복지라고 표현했죠. 예, 기본 문화복지, 기본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기본 문화복지. 그 많은 분야를 저희가 비교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거의 유일하게 생각이 두 후보가 거의 일치합니다. 용어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기본소득, 기본문화복지. 저희가 두 곡 잘라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유밀이었습니다.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함께하는 주간 정기여론조사 한사연 이강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월 2주차입니다. 조사 기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TBS 1회로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12월 11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ARS 방식 100%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7.4%입니다. 셀 가중 방식을 채택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 후보. 네, 우선 수치를 말씀드릴까요? 네. 윤석열 42, 이재명 40.6, 이 후보가 40% 4자를 앞에 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내 1.4%포인트로 4주째 약 한 달간 초접전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2.8, 심상정 2.6, 김동연 1.2, 지지 후보 없다 7.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RDD가 아니라 이제 안심번호입니다. 네. 가상번호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가상번호란 말이 또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더군요. 그렇죠. 가상이라고 하면 나쁜 거 같잖아요. 네, 뭔가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참 용어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는데. 안심번호라고 하는 게 더. 그래서 저는 계속 안심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심번호라고 하면 가상번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전화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 개인의 전화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매칭되는 가상번호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뭐 농협 가상계좌 이런 게 있듯이요. 예. 010 저 같은 경우에 3898인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050 이렇게 변환돼서 오고 딱 그거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게 저장해 놔봐야. 그럼요. 그 가상번호를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혹여라도 유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주는 건데. 그래서 안심하라고 가상번호를 만든 겁니다. 예. 똑같은 말이고. 네. 이거는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지역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정확하죠. 그 샘플에 맞게 선관위에서 추출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처음부터. 네. 네. 그래서 저희 TBS가 돈 줘서 사서 TBS가 그래서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이 특징은 안심번호 플러스 특징이 ARS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선 100%입니다. 예, 무선 ARS. 가끔은 이제 유선을 섞는 여론조사도 기관마다 네.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있는데 한사연은 무선 100%고. 대표적으로 갤럽 같은 데가 유선을 섞고 있고요. 그렇죠. 유선을 섞는 데서 아무래도 보수 성향 쪽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잡힙니다. 조금 더 잡히죠. 예. 네. 그것도 이제 갤럽도 자체 조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의뢰받아서 조사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같은 갤럽인데 왜 수치가 달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의뢰자 측의 요구나 교섭 맞습니다. 과정에서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유선 비율이 달라요. 네네. 예,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발표되니까 예. 헷갈려 하는데 그렇게 다릅니다. 자, 먼저 얘기해 볼 게 이제 ARS 방식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거든요. 네. 그거는 올해 내내 그랬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선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전화면접과 ARS가 비슷해지는 양상, 좁혀지는 양상이 있을 텐데 아직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ARS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초박빙으로만 앞서고 있다. 붙었다는 거죠. 사실. 네네. 예. 약 한 달 전쯤에 저희가 0.5%포인트 차로 두 후보가 붙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 2 내지 3%포인트 차. 이 정도는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번 주 발표는 그거보다 적은 1.4%포인트 차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2 내지 3%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에서도 좀 하단 아래쪽에 속하는 걸로 보는 게 서로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확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 NBS에서 네. 전화면접 조사, 대표적인 전화면접 조사 하나의 MBS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2% 앞섰는데 네. 전화면접 조사는 또 이재명 후보가 유리했다는 말이죠. 대체로. 예.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전화면접과 네. 이번 주 초에 ARS를 합쳐보면 네. 사실은 붙었다. 예. 오차 지금은 예. 우열을 누가 섣불리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전화면접 조사 MBS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날 저희가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서 국민일보 창간 네. 기념으로 ARS가 아닌 전화면접으로 조사했거든요. 예. 그 MBS하고 아마도 한국 여론조사 히스토리에서 이런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점에서 똑같습니다. 네. 조사 기간이 같아요 일단. 네. 저희는 6일 7일 이틀간 했고 이때는 아시다시피 이준석 윤석열 그 다 반영된 극단적인 거죠. 대립이 화해가 봉합이 된 뒤입니다. 네. 그다음에 NBS는 6, 7, 8 3일간 조사했고 딱 그 하나 차이고요. 둘 다 같은 전화 면접이고 선관위의 안심번호를 같이 택하고 있고 네. 샘플 크기도 같은 1,000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서 한 거에서는 약 5%포인트 차이로 윤 후보가 앞섰고 그렇죠. NBS에서는 이 후보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2%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ARS 조사에서는 1.4%밖에 또 차이가 안 네, 나요. 오늘은 그랬고 그래서 같은 날 그럼 전화 면접으로 했는데 왜 차이가 났나를 봤더니 저희는 보수 계열 응답자가 약 3%포인트 많았어요. 저랑 도 많이 했네요. 네. 그 경우에는. NBS는 진보 쪽이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조금 많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시간대도 중요하고요. 네. 요일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무슨 요일에 어떤 시간대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치가 한 4, 5% 차이 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추세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는데 금요일에 한 600 내지 650, 토요일에 한 300콜 정도 이렇게 배분을 일부러 하고 있거든요. 네. 주말 섞으려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세다 붙어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것 한 같습니다. 86, 7일 남아 있는데요. 지금부터 동일선상에서 스타트한다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가끔 이제 ARS 조사 중에 크게 한 10% 이상 차이 나는 게 여전히 있어요. 네. 그런 어제도 조사, 뭐 하나 나왔더군요. 네, 그런 조사의 특징은 그것도 뭐 일정한 추세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조사의 특징을 보면 꼭 무선의 RDD예요. 아, 네. 네, 무선의 RDD가 조사 비용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예,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제 그 PNR인가 하는 거 보니까 네. 무선 90, 유선 10% RDD. 네. 그래서 10%포인트 차이 이상으로 윤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던데. 그 조사가 반영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크게 나는 경우에는 일관되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네. 이번 조사에 몇 가지 함께 언급할 주요 특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79%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난주 대비 약 6%포인트가량 오른 겁니다. 정권 교체 49.6 아니다. 재창출을 하는 게 좋겠다. 39.5 지난주에 비해서 격차는 약 4.4%포인트 줄었습니다. 서울 지역만 따로 한번 봤습니다. 윤석열 41.2, 이재명 37.3, 정확히는 3.9%포인트 차, 약 4%포인트 차로 좁혀들었습니다. 3주 전에는 이 격차가 약 8%포인트였습니다. 3주 만에 격차가 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정당 없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정권 교체와 재창출 의견을 물었더니요. 정권 바꾸는 게 좋겠다 약 40%, 그냥 연장해야 한다 21% 정도로 나왔습니다. 2배 정도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중도층은 약 357명입니다. 1,002명 중에서요. 적지 않은 숫자죠. 정권 교체하자 53%,
재창출하는 게 좋다 35%로 집계됐습니다. 자, 여기 특징을 보면은 양 후보 모두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다 보니까 조금씩 올랐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올랐는데 오른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많아요. 네, 오름폭이 크죠. 예, 윤석열 후보가 대략 0.8% 정도 상승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한 2.7%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0대에서 상승폭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대와 30대가 저희 조사로는 3주 연속 조금 분화되는 양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대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조금 더 앞섭니다. 반면에 30대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들이 각각 서로를 앞서는 차이는 8 내지 9%포인트 차, 오차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두어 주일 더 계속된다면 우리가 흔히 2030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좀 분화 현상은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굳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사연 조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 네. 한사연 조사에서는 20대는 윤 후보가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2030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돼서 예. 앞으로는 부를지도 모르겠다. 사실 둘이 다른 점 21세와 39세는 같이 묶기는 정말 이상한 그룹이긴 하죠. 네. 근데 30대 초반까지는 20대와 가깝 예, 성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여론조사에 보면 네네. 30대 중후반부터는 40대 가까운 양상을 맞습니다. 또 보여서 나이대로는 30대지만 전체 성향으로 보면 하나에 묶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십진법적 이분법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할 수 없죠 뭐. 네. 나이를 그렇게 구분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눈에 좀 띄는 변화가 있어요. 서울에서 사실은 야당이 지난 보궐선거 이후로 계속 앞서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크게 앞섰었죠. 크게 앞서다가 이제 한 3%대로 줄어들었다. 한사연 조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에서 서울에서 차이가 난 것은 최대 차이는 19%까지 났었습니다. 19%포인트까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PNR 언급하신 조사는 뉴데일리가 10일, 11일 의뢰해서 후방 격차는 오차범위 바뀌었습니다. MBS는 오차범위 아니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한사연의 이강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